오딧 1하고 2 4개월 동안 배우셔서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죠. 예, 오딧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 이게 우리의 잡을 갖다 디스크립션 해놓은 것밖에 아니거든요. 예. 내가 일을 하면서, 예, CPA 일을 하면서 오딧을 들어갔는데, 예, 이게 무슨 책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 자체가,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오딧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놔서 시험 문제상으로 내기 때문에, 예, 사실 A, B, C, D 중에서 학문적으로 뭐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니까 A고 이걸 하니까 B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오딧을 안 해보신 분들은 현장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까다롭게 좀 느껴지는 바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직장생활 전혀 안 해보고 공부만 하신 분들은 더 까다롭고, 예, 다행히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회사의 플로우도 좀 아시고 그러시면 그래도 좀 낫고, 예, 그리고 뭐 그냥 시험은 안 붙었지만 CPA 보면서 오딧을 하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고, 예,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필드에서 일하는 애들은 뭐 한 책 한번 쓱 읽고 문제 한번 풀고 보통 시험 보는 게 일반적. 근데 저희는 한 서너 번 풀어야 되죠,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잡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잡을 그냥 쭉 나열해서 써놓은 거예요. 쭉 써놔가지고, 예. 나는 당연하게 읽히는데, 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는 않죠. 이게 왜 이런지, 왜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은 게 리딩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교재 리딩뿐이 아니라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뒤에 해답지의 리딩이라든가, 예, 시뮬레이션마저도 읽고 뭐 답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다 살펴본 다음에 계속 많이 읽어놔야, 예, 읽은 문장 중에 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경험 안 해봤으니 어쩔 수 없이 읽어야죠. 예, 그 상황인 거고, 그래도 뭐 이 나름 뭐 잡이라고 그래도 자기 플로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메이크 센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아마 1, 2 시간에는 조금 평면적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플래닝, 인터널 컨트롤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서브 테스트 리포팅 이렇게 배운 다음에 1, 2 이렇게 해서 끝났을 거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지도 뭐 잘 모르실 거고 하다 보니 저는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하려고 해요. 자, 맨 먼저 오딧이라고 하는 거, 오딧뿐이 아니라 모든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 분에 있어서 똑같아요. 이거 시험 공부하는 거에 그대로 연결시켜도 다 똑같고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 리포팅이라고 하는 딸랑 한 장 그걸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그 결과물이 한 장밖에 없어요. 예, 내놓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크게는 계획 세우고, 예, 계획을 세웠는데 뭐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죠. 예, 플래닝. 요 계획은 아니죠. 요 계획 두 개. 요건 앤서리예요, 그냥. 요 앤서를 내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이제 계획, 요 두 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죠. 플래닝을 짤 때. 예, 그러면 짠다고 하는 것은 맨 먼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4가지 플러스 노트에서 5가지를 누가 내놔요? 회사 매니지먼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내놓겠죠. 그래서 밸런스,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리테인드 어닝 스테이트먼트, 노트, 디스클로저를 이렇게 쭉 내놓죠. 그럼 내놓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장하는 사람. 예? 네. 어설트라고 원 시간에 구경등 선생이 가르쳐줬던 페이지, 첫 페이지에 가보시면, 예,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여기 1페이지나 2페이지 가보시면 대충 뭐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셨을 거예요. 어설터, 어테스터 뭐 이렇게 막 써놓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요런 거 지금 여기 있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서브젝트 매럴이라고 부르죠. 이 서브젝트 매럴에 대해서 자기네가 맞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 맞았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마진이 검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5가지로 주장을 하죠. 예, 이게 맞았다고. 뭐라고 주장을 해요? Presentation and disclosure. 예, existence and occurrence, right and obligation, completeness, valuation.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잠시만요. 죄송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글이? 오케이, 됐어요. 예. 괜찮아요, 이제? 네. 얘네들이 5가지를 주장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accounts receivable 10만 불이 있다. 그 다음에 allowance가 10,000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90,000불이다. 이렇게 이걸 하나, 아까 파이낸셜 스테만 하나를 확대해보면 이런 하나의 금액이 있어요. 그럼 맨 먼저 주장하는 거. Presentation and Disclosure. 이거는 1년 이내, 이거는 Ordinary Course of Business로 해가지고 받을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resentation and Disclosure. 그래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예요? Short-term Asset을 올려놨다. 예, 이게 Presentation and Disclosure 이렇게 해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숫자는 우리 회사가 반드시 받을 돈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세일을 했고 받을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ight and Obligation이요. 이건 내 right이다. 뭐 이게 내 거지 누구 남의 것도 절대 아니다. 예, 이거는 컴플리트하게 다 기록했다. Value Allowance 잡았다. 이렇게 한 5가지 주장을 얘네가 하는 거예요. 각 과목마다. 각 계정별로. 이거를 주장을 한 거죠. 어설터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숫자를 갖다 확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오디터가 이제 이 숫자를 오케이 이제 확인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 오디트하는 이 과정. 그러면 이 오디트하는 사람을 오디터라고 부르죠. 얘를 어세스테이터이라고 부르죠. 검증해주는 사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10만 불 프레젠테이션 디스클로저 얘가 주장하는 이 5가지 그대로 펄시브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맞는지 숫자를 확인해보는 과정. 예.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뭐 플래닝도 했을 거고 우리가 서브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맞으면 어떻게 해요? 리포팅에 unqualified opinion이 나오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전부 맞다면. 이게 간단히 말하면 오디트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워킹 페이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플래닝부터 인터널 컨트롤, 서브 테스트 이렇게 쭉 해나가는 과정에 이 만드는 페이퍼들이요. 예, 보통 페이퍼로 만약에 1 빌리언 정도 세일을 하는 정도라고 큰 이게 세일이 많으면 트랜잭션이 많다는 얘기고 트랜잭션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모아야 하는 워킹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피지컬로 계산하면 지금 요 정도 되는 지금 크기에 이 높이 정도 나와요. 이거를 하면 오디트를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양의 이 워킹 페이퍼를 작성을 해요. 근데 그게 처음이지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날짜 바꾸고 그거 뭐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첫 번째 가장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오디시고 이 주장의 하나하나를 모든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모든 숫자는 이렇게 10만을 끌어서 당겨 볼게요. 워킹 페이퍼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요. 그러면 모든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숫자부터 해서 우리가 뭐 만든 숫자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겠죠. 예. 그럼 여기에 뭐 A1,
B2 이렇게 다 기록돼 있어요. 모든 숫자에는. 그러면 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A1이라는 곳에서 왔고, 예, 이 10만 불을 또 가보면 B2로 보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숫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A1을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차례대로 놓여 있는 거죠. A, B, C, D 해놓고 A-1, A-2, A-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1은 캐시, A-2는 AR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이 차례별로 이렇게 앞에 제일 처음에 써 있고요. 그럼 내가 A-1에 쫓아가가지고 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걸 쫓아가 보면 이 10만 불이 어떻게 돼 있는 숫자인지 전부 레콘사일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로 보내졌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럼 이 숫자가 딱 from to예요. 예, 언제든지. 그럼 그 숫자가 워킹 페이퍼라고 하는 정확하게 워킹 페이퍼를 우리가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뷰어한테 워킹 페이퍼를 줬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준 상황에서 리뷰어가 봤을 때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워킹 페이퍼예요. 엘라바 들어 엘라바 해놓고 이거 뭐니 이 숫자 왜 나왔니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워킹 페이퍼는 잘못된 워킹 페이퍼예요. 모든 숫자는 리뷰어가 봤을 때 그대로 이 자체로 설명이 다 돼 있는 걸 그대로 집어줘야 리뷰어는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겪는 거고요. 그 리뷰어 앞에 어떻게 해요? 필드에 나가서 일하는 애들이 다 일을 했겠죠. 예, 그 일하는 과정에 여러 명이 있겠죠. 보통 스텝이라고 하는 애들, 뭐 1년 차들이 보통 1년 차들이 퍼스트 이어를 하는 애들이 한두 명, 예, 2명이 있고요. 그 다음 스태프들은 뭐 3년에서 4년 되는 애들이 스태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5, 6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전부 하는 애들이 인차지라고 부르죠. 그 위에. 얘네들 통솔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요게 한 3명, 뭐 4명,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매니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오디트 한 팀이에요. 한 팀. 예. 그러면 보통 일은 얘네들이 다 해서 얘 지시하에, 인차지 지시하에 필드에 나가서 모두 다 일을 다 해요. 예. 다 하고 필드에서 각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을 맡기겠죠. 요거 누구, 요거 누구, 인컴 스테이트먼 누구, 뭐 이게 누구 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각자 조사를 하러 들어가겠죠. 조사를 하러 얘네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인차지는 들어가서 전체 지시하고 전체 조율하고 확인되고 리뷰해주고, 예, 그래서 시간 다 채워놓으면 지금까지 시간 얼마 썼다 매니저한테 얘기해주고 언제쯤 끝날 거다 플래닝 단계에서 오디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갖고 있는 게 있죠. 그 지금 스케줄대로 되고 있는지 온 스케줄대로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는 과정.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렉터가 이 팀을 모두 책임지고 잘못돼서 수갑 차는 경우도 거의 뭐 이렇게 차요. 네, 잘못됐을 경우. 얘네들은 안 차요. 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모두 그걸 맡아서 하니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리뷰를 갖고 오면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저만 해도 컴필레이션 리뷰 리포트까지는 거의 안 봐요. 사인만 해요, 저도. 근데 오딧은 리뷰까지는 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오딧부터는 차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밥줄도 걸려 있고 그래서 자세히 저도 살펴보고 리뷰만 하는데도 한 5, 6일 걸려요. 천천히 숫자 하나하나 대조해보고 맞춰보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이게 오딧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폰시빌리티도 너무 크고, 앤런 사건 이후로는 너무 커지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웬만하면 오딧은 절레절레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거는 컨설팅이요. 컨설팅은 아닌 말고거든요. 해줬는데 돈 다 받아먹고 잘못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리스폰시빌리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오딧은 리스폰시빌리티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은 빅4도 거의 안 하려고 해서 빅4도 쫙 줄어들고 티어2에 있는 회사들, 빅8, 빅10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오딧을 점점 더 가져가는 추세예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있지만 내가 이 퍼블릭 컴퍼니 오딧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못해요. 퍼블릭 컴퍼니 오딧은 티어 2까지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퍼블릭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상장 기업들 오딧은 카스 어카운턴 해가지고 나가본들 전혀 내 사인이 먹히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뭐 물론 한국 회사들도 빅4들 다 연결돼 있죠. 3일 회계법인이라는 데가 PwC랑 연결돼 있어요. 프라이스 앤 워러하우스 앤 쿠퍼스랑 연결돼 있는데 걔네들 또한 왜 연결을 시켜놨냐면 삼성이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삼성전자 오딧은 전부 3일이 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 PwC 이름으로 나가요. 일은 3일이 다 해주고 사이너는 PwC가 사인을 해요. 그 사인 값만 몇천억을 받아요. 말하자면.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의 빅4들이 한국 빅4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사인 값만 받아먹는 상황이고요. 일본하고 중국은 다 무너져서 빅4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무너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치가 사인 값만 받는 가치가 훨씬 더 세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점점 시장이 더 커진다면은 언젠가는 빅4들이 밀고 들어오면 방법은 없어요. 그걸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미국 쪽에 포커싱이 현재 지금 금융시장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CPA 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각자 외국 기업들이 3일에게 보면 아무리 해본들 자기 사인을 안 먹어주는데 뭔 수로 일을 할 거냐고요.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하나 빠진 게 있죠. 저게. 공부 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샘플링 부분 내가 할 거라고 했던 부분이요. 샘플링이라는 거의 뜻은 뭐예요? 이 전체 파퓰레이션이 있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 샘플링을 뽑아 나왔을 때 이 샘플링의 해답과 파퓰레이션의 해답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나와야 그게 샘플링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고 그게 잘못됐으면 샘플링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 선거할 때 출구조사들 하죠. 뭐 KBS, MBC, SBS 다 나오면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출구조사 뽑기도 전에 앞에서도 계속 지금 지지율 조사를 쭉 하고 출구조사를 할 때 걔네들 전부 이 샘플링 베이스로 하는 거죠. 모두 할 수 없으니까 뽑아서 이게 맞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를 따졌을 때 샘플링으로 뭐 만약에 이번 대통령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이건 맞는 샘플링 조사였던 거고 문재인을 했었으면 이건 잘못된 샘플링이 됐었던 거고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예요? 이 파퓰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샘플링이고 오딧에서 샘플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트랜잭션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을 뽑아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샘플링인데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샘플링이 없겠죠.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것만 뽑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샘플링을 하는 거죠. 인터널 컨트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테스트 오브 컨트롤, 테스트. 시험 보는 거 이그잼 테스트 같은 말이죠. 시험 오디 테스트 볼 거 아니에요. 테스트의 뜻이 뭐예요? 시험 본 거 문제 공부한 거 다 나와요? 일정 부분 뽑아서 나오죠.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 샘플링 한다는 게 테스트 한다는 거죠. 시험이 샘플링이잖아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하고 이 자체 서브 테스트 오브 컨트롤 둘 다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샘플링 한다는 뜻의 테스트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다 못 보니까 이렇게 봐서 확인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 전체 파퓰레이션이 어떻다라고 답을 해주려고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디셋은 따져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저걸 해놓고 잘 다뤄야 되는 거죠. efficiency하고 effectiveness요. efficiency, effectiveness의 뜻은 뭐예요? efficiency,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effective, 맞게 하는 거예요. CPA 공부를 열심히 10년 동안 해서 합격했어요. 이 공부를. 그건 effective 하지만 efficiency 하지는 않죠. 그리고 1년 공부해서 떨어졌어요. efficiency 했지만 effective는 안 한 거죠. 1년 반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그러면 둘 다 통용이 되듯이 오디 또한 시간을 엄청 투자하면 effectiveness는 좀 더 정확해져요. 근데 efficiency가 엄청 떨어지는 거고, 그 반대, 너무 시간을 안 쓰면 efficiency는 하지만 effective가 떨어지면 해답이 틀린 거죠. 저 사람이 파이낸셜 때문에 잘못된 걸 내가 맞다는 의견을 잘못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샘플링이에요. efficiency 때문에. effective만 본다면 뭘 해야 돼요? 토탈 파퓰레이션을 다 봐야 돼요. 전체 다 보고 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efficiency 때문에 지금 샘플링으로 어느 정도를 뽑아서 그 답이 맞다면 맞게 뽑겠다,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샘플링인 거죠. 그래서 샘플링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샘플링들은 직접도 경험해 보시고, 많이 경험들 해 보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샘플링 가장 간단한 것 중에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7일, 7번, 17번, 27번, 30번 계속 시키는 거. 그걸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모르면 이뤄서 이렇게 하다가 몇 명 모르면 전체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전체 모른다 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거죠. 샘플링이에요, 자기가. 7번, 17번, 27, 37, 47, 57, 67 시켰는데 한 명 몰라요. 그럼 앞으로 잘해 그냥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고, 서너 명 모르면 반이 모르네 하고, 이게 샘플링이고요. 그런 것도 샘플링, 군에서도 샘플링 많이 하죠. 군대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거, 군에서는 일 끝나고 하는 걸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까지 사역. 이렇게 하면 거기 쭉 나가서 그냥 사역을 하는 거죠. 그거 뽑지도 않아요. 앞에 이렇게 사역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나가서 또 장외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기법 중에 다 하나고 앞으로 배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샘플링도 있고, 좋은 샘플링, 나쁜 샘플링, 랜덤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샘플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랜덤 샘플링을 가장 선호하고, 시험 문제상에도 랜덤 샘플링이 가장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요. 실무에서는 생전 한번 랜덤 샘플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보통 파퓰레이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개 합쳐서 파퓰레이션이 한 10만 개 돼요. 개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파퓰레이션 보통 랜덤 샘플링으로 뽑을 때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때요, 만 개에 한 1000개가 잡히게 돼 있어요. 만 개에 1000개면 10%죠. 만 개에 1000개가 하면 10%예요. 그러면 만 개만 해도 내가 1000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10만 개가 보통 10만 개 넘거든요. 만 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게 학문적인 샘플링이에요. 랜덤 샘플링으로 보통 할 때. 보통 10만 개 하면 실무에서는 몇 개나 뽑을까요? 일반적으로 실무로 따진다면 실무의 학문적인 거는 만 개를 뽑아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10만 개 정도 나오면 2개 뽑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최근 거 2개 이렇게 뽑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한 개 뽑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거 하나 딱 맞네 그냥. 그리고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죠. 예, 거의 형식적이고 거의 샘플링을 할 때 랜덤으로 안 하고 랜덤이라고 하는 게 랜덤 테이블을 놓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무슨 샘플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게 뽑는데 이렇게 뽑아낼 때 인투이션으로 뽑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 의심된다 하고 뽑는 게 훨씬 많지,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보면 의심되는 구석이 있거든요. 뭐 인콰이리 하고 뭘 하는 중간중간에 요거 하나 뽑아볼까? 이렇게 뽑지,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딱 정해놓고 막 이렇게 뽑아내면 샘플링 하는 데만 한 3, 4개월 걸려요. 그거 다 보는 데만. 그럼 오딧은 이피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딧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뽑으면 안 되냐? 내가 한 개 뽑든 2개를 뽑든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오디터가 갖고 있는 재량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한 것만 다큐멘테이션만 해놓는다면 저희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 배운 요 샘플링이 하고 이것도 객관식으로 요새 한 서너 개, 2-3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굉장히 쉬워요. 문제는 배우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차라리 저건 숫자가 나와서 차라리 편해요. 그거 배울 거고 나머지 뭐 중간간에 조금 뭐 리포팅 제일 끝부분 안 배우고 또 들어보니까 구경순 선생이 인터널 컨트롤 뒷부분 뭐 안 한 부분 있어요? 진도 안 뺀 부분 뭐 누가 있다고 2 들어갈 때 1 다 안 끝냈는데요 했다고 그러던데 어느 부분 안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중간에 못해서 그냥 서브 테스트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다 안 배운 것 같죠 그냥. 문제는 하나도 안 푸셨죠? 그럼 가장 큰 걸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여기 오싯의 가장 큰 틀은 우리가 개수를 따를 것이냐, 개수에 만드는 스테이트먼트를 사스라고 부르죠. PCAOB에서 만드는 법을 PCAOB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어찌 보면 포함관계가 거의 이렇게 돼요. 거기서 많이 뽑아냈겠죠. 어느 정도 조금 다른 틀은 있어도. 이쪽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설번 옥슬리가 2004년도에 얘기되면서 이 퍼블릭 컴퍼니에 대한 오딧을 따로 하게 했죠. 옛날에는 다 똑같았다가.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 뭐 95, 6년 그때 당시 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오딧이 2배 반이 늘었어요. 공부 양이.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거 매년 늘어나서요. 지금도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그래서 오딧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옛날에는 정말 간단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썰반하고 옥슬리라는 둘이서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희한하게 지금 바뀌어서 엄청난 양이 늘어났고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해야 되고 일단 우리가 처음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준을 잡습니다. 이쪽부터 합니다. 이쪽부터. 이쪽이 메인이에요, 사실. 이쪽부터 하고, 요거를 뒤에 요거와 다른 점만 가르쳐 줄 거예요. 다른 점만 이렇게 배우면 PCAOB는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럼 그게 이제 제일 처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자,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왜 봐요? TOC를 해가면서 인터널 컨트롤을 오디트를 할 때 하는 이유. 예. 리스크와 어세스먼트. 무슨 리스크요? 인터널 컨트롤 리스크요. 그러면 우리가 플래닝에 따라서 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오디 리스크를 잡아요. 대충 이 회사의 리스크는 이거 잡는 순서는 뭐부터 잡아요? 오디 리스크, 인헤어런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 디텍션 리스크는 누가 맨 먼저 잡혀요? 인터널. 예? 인헤어런 리스크 이거야? 인헤어런 리스크. 왜요? 있으니까요. 아, 있으니까. 예. 오디터. 이것도 있어요. 있죠, 다, 거기에.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오디 리스크가 뭔데요? 오디 리스크가 배웠죠? 네? 아, 뭐, 정확하게. 예. 오디트를 해서 잘못될 확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머티리얼리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예, 이 정도까지 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컴퍼니를 오디트를 하는데 얘네가 10 주장했어요. 그럼 내가 이 정도까지 틀린 거 봐주겠다. 그 범위를 우리가 머티리얼리티라고 그러죠. 그럼 1000불까지 해줄 수도 있고 10,000불까지 해줄 수도 있고 뭐 20,000불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머티리얼리티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는 오디 리스크가 뭐예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예. 20,000불까지 틀려도 괜찮다는 건 오디시 잘못될 확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디터가 제일 먼저 잡는 게 이것부터 잡아요. 얼마로 책정을 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놓고 할 것이냐, 얼마 틀린 것까지 내가 확인할 것이냐, 수사 범위를 정하는 거죠.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 그러면 오디 리스크 때 1번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 5%, 오케이. 100번 하면 한 5% 정도 틀릴 확률. 오디트에서 잘못될 확률, 오디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잘못됐어요. 이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됐다라고 잘못 말할 확률. 또는 잘못됐는데 잘못되거나 잘됐는데 잘됐다라고 하는 확률은 맞는 확률인 거고 그 반대인 확률이 틀린 확률인 거죠.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범죄자를 잡을 때 우리가 뭐 수사관은 아니지만 자 봅시다. 누가 한 명이 누구를 죽이고 갔어요. 죽이고 갔는데 흑인이나 우리 같은 이민족들이에요. 그럼 수사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정확하게. 예. 백인을 건드렸다. 수사 범위 이렇게 넓어져요. 그 죽은 사람이. 예, 그거는 확실히 잡으려고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때 했는데 추적은 하죠. 추적은 하러 쫓아가는데 뭐 한국 사람이고 불법 체류자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씩 하고 그냥 대충 한 이틀 하다가 못 찾겠다 하고 끝나는 경우들.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근데 백인들이요, 진짜 철저히 조사합니다. 예, 잡아내는 그날까지 계속 쫓아 들어가니까 건드리지를 못해요, 잘. 이게 항상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를 백인을 상대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백인끼리는 하는데 특히 범죄 조직들 보면은 범죄 조직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마약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누굴 죽여야 된다 하면 백인들은 안 건드려요. 그러면은 이 멕시코에서 미국 넘나드는 그 불법 체류 거기를 막아버려요. 살인 사건이 나거나 그 주위에서 그런 조직으로 하면. 그럼 지네들이 되게 고롭기 때문에 아예 그쪽은 손 안 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또한 오디 리스크를 5%냐 10%냐 뭐 1%냐 어떤 걸 결정할지는 오디터의 그 프로페셔널 디시전을 가지고 저지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요. 먼저 결정을 해야 이제부터 인히어런 리스크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있는 위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인히어런 리스크가 이런 거죠.
이 인벤토리가 어떤 회사들은 석탄일 거고, 어떤 회사들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럼 인히어런 리스크가 누가 높아요? 예, 다이아몬드가 높겠죠. 예, 그게 인히어런 리스크예요. 예, 그 다음에 예, 인벤토리 금액으로 1000만 불이 있고 인벤토리 금액으로 10,000불 있는데 인히어런 리스크가 누가 높아요? 예, 이게 높죠. 틀릴 확률이 높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인벤토리하고 캐시하고 누가 인히어런 리스크가 높아요? 캐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히어런 리스크라는 뭐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 특성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고유, 말 그대로 고유의 위험 자체예요. 뭐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예, 하래요. 예, 우리가 대충 보는 거는 학문적으로는 하라고 그러지만 기술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 우리들도 대충 감으로만 따지죠. 하이, 로우, 뭐 미디움 뭐 이런 식으로만 따지지 내가 0점 몇, 1점 몇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뭐 시험적으로는 뭐 퍼센티지를 따지라고 하죠. 이것도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놓지. 야, 만약에 처음에 오디터로 들어간 퍼블릭 상장된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디 리스크를 굉장히 낮게 가져갑니다. 예. 근데 매해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걸 항상 애플 같은데 매해 리포트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오디 리스크 좀 높게 가져도 관계없어요. 별로 틀릴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런 걸로 해야지 퍼센티지는 내가 도저히 감을 못 잡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회사, 그리고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한 회사, 지금 죽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 뭐 지금 블랙베리 같은 회사들이요. 예, 지금 여기 이거 생기면서 그냥 이게 옛날엔 최고였죠. 훅 들어가 주식이 80몇 불에서 지금 6, 7불까지 떨어진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잘못을 자꾸 캐시플로우나 이런 거 감추기 위해서 높이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디 리스크를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좀 하는 편이고, 성장하는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은 별로. 아니면 굉장히 스테이블한 코카콜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은 거의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걔네가 내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이 답이에요, 그냥. 예, 그 인터널 컨트롤이 내놓은 그 답이 답 그대로. 예, 고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런데 오디트하는 사람들은 편하겠네, 그죠? 아무래도. 뭐 편하긴 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하긴 하죠. 그래도. 예. 그걸 갖다 다큐멘테이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오디트하는 사람들은 힘드냐 했을 때 힘들고 안 들고는 밑에 애들이 힘들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어쨌든 술 먹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없고요. 어쨌든 밑에서 다 일들이 처리돼서 예.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잡혀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두 번째로 잡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컨트롤 리스크 들어가서 TOC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리스크 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인히어런 리스크랑 컨트롤 리스크가 거의 같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면 공식이 하나고 변수 x가 하나 있으면 답은 나오죠. 예, 그래서 얘는 결정되는 거죠. 예,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돼요. 저 숫자가. 디텍션 리스크는 결정이 돼요. 이렇게 결정된 걸로 우리가 플래닝 상에서 잡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오디 프로그램을 만들죠. 오디 프로그램이요. 자, 오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오디 프로그램이란 건 뭐예요?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일에 대한 스케줄이에요. 오디 프로그램 안에 이제 각자 뭐 캐시는 어떻게 할래? 캐시의 프로시저. 캐시 조사할 때 프로시저 1번, 2번, 3번 쭉 해야 되는 거. 뭐 캐시 프로시저 보려고 그러면 뱅크 레컨사일도 봐야 되고, 뭐 얘네들이 해놓은 뱅크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만약에 캐시 조사하려고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캐시 프로시저를 하려고 그러면
걔네 뱅크렉 조사하고 캐시 엔딩 밸런스 조사하려고 그러면 캐시에 대해 관련돼서 내가 조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캐시 오디트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브 테스트를 해요. 봐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대충 생각나는 것들이 내가 뱅크렉 하나 했어요. 뱅크렉 레콘사일. 우리가 캐시 한번 봅시다. 이거 오디트하고 이 숫자 확인하러 들어가요. 그때 오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처음에 프로시저까지 싹 다 만들어놔요. 그럼 난 들어가서 그 프로시저를 그대로 행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플래닝 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프로시저를. 뭘 할지. 들어가서 보고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오디시라고 하는 걸 하러 들어갈 때 이 회사 계정 중에 캐시는 내가 어떻게 조사할 거다라는 걸 미리 다 프로그램 안에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다 해야 되는 거 막 써요. 그럼 입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캐시 이퀴벌런트 내가 오디트하고 싶어요. 오디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려면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디 프로시저예요. 생각나시는 거. 자, 이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뱅크에 컨퍼메이션 보내죠. 이 숫자 맞는지 컨퍼메이션 해보죠. 숫자 또 조사해야 되는 거. 요게 3month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숏텀 인베스트인지 캐시인지 확인하는 거는 뭐예요? 기준이 몇 개월? 3개월인데 그 3개월 기준이 머처리티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오리지널 날짜로부터 이슈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남으로 퍼처스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만 뭐가 돼요? 캐시 이퀴벌런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넣는지 숏텀 인베스트인데 이렇게 되지 않은지 그거 먼저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죠. 캐시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캐시 뱅크렉 요거 할 때 그 안에서도 뭐 쟤네들이 캐시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AR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카운트 리시버블 가지고 일로 넣었다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걸 뭐라고 불러요? 돈이 A에서 10만 불 받을 게 있고 B로부터 5만 불 받을 게 있고 C로부터 3만 불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A한테 10만 불 콜렉했어요. 콜렉션 했는데 저기 뱅크 돈 콜렉션 하는 애가 콜렉했어요. 근데 그걸 라스베가스에서 다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 5만 불 받았어요. 그다음 또 3만 불 받고 D한테 뭐 4만 불 받았어요. 그럼 요걸 갖다 10만 불인 것처럼 해서 A 콜렉션 했다고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랩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랩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캐시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돈의 밸런스를 디파짓 한 거를 일로 빼서 이쪽으로 디파짓 하면 31일 날 디파짓 하면 밸런스가 같이 올라가죠. 하나가 안 떨어지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연날리는 거. 카이팅 시킨다고 그러죠. 카이팅이 된 거 있는지. 카이팅하러 들어가기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가 한 20몇 개씩 돼요. 그 다음에 직접 금고 안에 캐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세요? 나 혼자 들어가요? 따라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와서 자 이제부터 세세요 하고 나는 뭐예요? 업저베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고 있는 거. 아니면 캐시 카운트에 올려놓고 드럭거려가지고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거. 피지컬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때 나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는 게 아니다. 걔 보고 세라 하는 거다. 인벤토리하고 똑같아요. 업저베이션이에요. 내가 직접 만지는 거 거의 안 합니다. 사실 남의 돈 만져봐야 냄새밖에 안 나요. 내 돈도 아니면 별로 만지고 싶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것도 등등등등을 하는 게 OD 프로그램 안에서 OD 프로그램 안에 서브 테스트의 모든 프로시저가 다 들어있고요. 예, 인터널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어있고 플로우 차트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전체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오딧 이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오딧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해요? 이니시에이트는 언제예요? 플래닝 단계에서 이제 이거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얘네들이 파이널라이즈 돼요? 오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들고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뭐에 따라 프로그램 양이 늘고 줄고 해요. 컨트롤 리스크가 올라가요. 디텍션 리스크는 떨어져요. 서브 테스트 양은. 컨트롤 리스크가 높아지면 OD 프로그램도 많아져요. 조사할 게 많아서 서브 테스트 양이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컨트롤 리스크가 떨어지면 서브 테스트 양이 적잖아요. 그럼 OD 프로그램 적어져요. 양이. 이 전체 조사하는 양이. 예, 그러면 얘는 언제 파이널라이즈 돼야 되겠어요? 인터널 컨트롤 어세스 한 데까지는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단계 컨트롤 리스크가 파이널라이즈 될 때 OD 프로그램도 파이널라이즈 같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무슨 양이 확정돼요? 서브 테스트 양이 확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OD 프로그램 양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조사를 할지. 예, 파이널라이즈는 언제 돼요? 그래서 OD 프로그램은 인터널 컨트롤 컨트롤 리스크가 어세스 되는 그 순간에 파이널라이즈 되는 순간에 OD 프로그램도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단 큰 그림들이 일단 우선시 돼야 돼요.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하는 것들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